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오전 중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접촉을 해서 의사타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발표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빠르면 의원총회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할 당시에 제일 처음 떠오른 인물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고사를 했습니다. 제가 3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년 동안 끊었던 담배도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조금 전에 3번째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 여당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오늘 주어진 대의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하루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박주선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으로 결국은 이제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뜻밖인가요? 아니면 원래 예상됐던 대로인가요?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사선을 하신 분이죠. 근데 유력하게 검토된 거는 사실인 걸로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만 아마 본인께서 고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주선 카드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신선함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영남 중심의 정당에서 호남 출신 인사를 당 대표 간판에 앉힌다, 이런 것도 굉장히 파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통합이라든가 동서화합이라든가 이런 명분도 있고 참 괜찮은 카드 생각했는데 본인이 아마 이제 당 사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대위원회라는 게 과도기적인 좀 위기 관리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 특히나 이제 평상시가 아니고 위기관리 체제면 당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인물의 면면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아마 본인이 좀 고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에서 건너오셔서 아직 국민의힘 내부 속속들이 좀 잘 모르시는 그렇죠. 게. 그러면은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기시고 안 맡기로 했어요. 그분은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국민의힘 내부를. 그렇죠. 근데 왜 안 맡으신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완전히 본인의 의사, 새소는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되는 문제, 이른바 재탕 비대위원장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법적 인용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민심을 설득하는 데 좀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반영돼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노사인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자꾸 전 대통령이랑 전 비대위원장이랑 헷갈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저는 그런 얘기가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왔었고요.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흐름을 바로 확인하고 본인이 고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당 일각에서 흘러나온 얘기고요. 그러면서 바로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그런데 박주선 비대위원장 역시 어제 저녁 상황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심하는 눈치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과연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느냐. 그 당내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 속에서 굳이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박주선 이제 전 부의장에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개진되고 또 여론을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당 일각에서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맡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비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되면서 예. 고사 쪽으로 기울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주호영, 박주선, 정진석으로까지 오게 되는 저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다시 여러 가지 정진석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당내 5선 의원으로서 어떤 그 안정감이라든지 예.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나름대로 고려가 됐겠습니다만 역시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를 거의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대위하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역시 돌고 돌아 친윤계밖에 없다. 소위 이른바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 호소연이라고 칭했지만 사실상 장제원, 권성동 두 윤핵관이 빠진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당에서 이것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예. 이런 관점에서 정진석 부의장이 소위 낙점되고 또 정진석 부의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고사했지만 이런 상황에서까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 인식이 맞아떨어진 것 아니겠는가. 예.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당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좀 흥미로운 대목은 주호영 그다음에 박주선 역시 친윤계로 불렸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친윤계, 그러니까 윤석열 호소인이라고 친윤계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정진석 국회 부의장으로 결국 기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친윤계로 불리지 않았던 분들은 배제되고 결국은 다시 친윤계로 불렸던 분에게 이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그럼 반영이 된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건가? 그래서 저는 근데 박주선 전 의원이 예. 친윤계가 아닌가요? 저희 당에 원래 계시지 않아서 그렇지 예. 대통령의 굉장히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인사로 새 평이 나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식 예, 준비위원장을 준비위원장도 하셨죠. 하셨었고 또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하실 때 박주선 전 의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박주선 전 의원이 친윤이 아니다 이렇게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지금 비대위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왜냐하면 박주선 전 의원이 거론될 때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또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가처분은 계속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명 세간에서 많이 말렸을 수도 있죠. 진짜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사실은 당에 대한 어느 정도 부채의식 또 깊은 사명감이 있어야 저는 이 일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이 예. 되는데 박주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본인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반면에 정진석 지금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예. 지명이 되자마자 바로 지금과 같은 얘기가 나오겠죠. 윤핵관 아니냐. 돌고 돌아 다시 윤핵관이냐? 네,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와 그 우크라이나 가는 문제를 갖고 굉장히 또 SNS상에서 서로 날선 예. 공방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도 대표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오늘 이 수락 기자회견을 보시면 독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뭐 독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이 큰 권한이 없으면서 당의 여러 가지 혼란을 수습해야 되고 또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려고 하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예. 그것에 맞서서 버티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저는 그래도 당의 중진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 그게 대통령의 뜻이든 당 의원들의 뜻이든 저는 그게 다 합치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당내 최다선 의원 가운데 한 분이시니까요. 정치적 리더십은 뭐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 호소인으로 명명한 터라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당내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가 좀 관건입니다. 일단 만장일치는 아니긴 했어요. 김웅 의원이라든지 허은하 의원은 좀 반대하신 것 같죠.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내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진석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을 지명함으로써 예. 저는 확실히 국민의힘이 이준석 지우기에 나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기를 또 박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준석 대표와는 다시 이제 뭐 봉합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넜다고 봤기 때문에 예. 정진석 부의장을 임명함으로써 조금 더 확실하게 당의 그립, 국민의힘 내부의 그립을 잡고 조금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를 예. 밀어붙이자 이런 판단에 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지금 사실 그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중진들 중에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썩 그렇게 대상에 오른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게 왜냐하면 예. 지난번 의총에서도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회의적이고 조금 우려 섞인 표명들을 많이 했고요. 또 바로 이어서 원내대표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에 지금 나가시려는 분들은 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당권을 또 꿈꾸는 예.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이번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이 혹시 또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그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예. 분석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후보군들을 좁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정진석 부의장 그러면서 정진석 부의장은 사실 이번 처음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싸움의 전선을 처음으로 형성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준석 체제가 결국은 이제 뭐 14일 날 법원 심리에 대해서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이후에라도 많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때 그럴 때 확실하게 조금 그 뭐랄까 그 전투력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그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대위원장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독배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았을까 예. 싶은데 결국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히고 좁아져서 정진석 부의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뭐 이걸 저는 이제 뭐 이준석 앞으로 대표가 오늘은 공개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지만 예. 내일은 아마 아주 정제되고 또 독설적인 표현을 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정제된 표현을 쓸지 아니면 정제됐지만 아주 거친 표현을 쓸지 모르겠습니다. 독설이 있는 예. 표현. 예. 윤경호 의원님, 사실 정진석 부의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국회 부의장직을 갖고 계시니까요. 다음 새 이제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국회의장직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대로 쭉 가면요. 굳이 본인이 이제 첨예한 어떤 갈등의 한복판으로 나설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4년 동안 끊었던 담배도 피시고 뭐 독배라는 표현은 쓰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거나 본인은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대위원장직을 제안을 받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고심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고사의 명분으로 많이 내세웠죠. 그동안에. 왜냐하면 여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는 정진석 5선 의원이 사실상 이미 내정이 이미 일찌감치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본인은 비대위원장 처음부터 안 맡겠다라는 얘기를 주호영 처음에 나왔을 때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정진석 부의장이 이걸 맡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제 다음 전당대회에 본인도 당대표의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힌 거 아닐까. 당대표에 도전한다?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 부의장직을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장을 하는 거 이거 뭐 지금 우리 정당들 사이에서 전례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관례입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그거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굳이 역산으로 가자면 국회 부의장 역시 국회의장처럼 우리 정치 관행이 좀 제대로 가려면 예. 어느 당에 소속도 되지 않은 분이 맡도록 당적을 내놓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 국회의원 숫자도 아니 당 소속 국회의원 숫자 줄어드는 문제도 생기고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끼리의 짬짬이로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국회 부의장을 아마 겸임할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국회의장석에 사회를 보는 위치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당의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한다? 정말 이거 코미디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도대체 이런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정진석 비대위원장 인선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새 정부의 집권 여당이 이렇게 내용을 대통령이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이건 정말 무능이고 그건 책임 방기이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라도 대통령의 정무 참모들이 아마 열심히 뛰었겠죠. 작동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선임이 된 거 저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부의장을 겸임하는 문제 이거 역시 논란을 낳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주호영, 정진석 포함해서
이제 당의 어찌됐든 중진으로서 무게감을 확보한 분들이 다음 전당대회 당대표 당권 예. 도전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맡은 거 아닌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다시 세술세부대 얘기하면서 안 맡은 거는 다음 당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어찌됐든 그래도 염치를 좀 차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거 하나 좀 제가 예. 얘기를 할게요. 그 무당적인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그 국회 사회를 볼 수도 있는 국회 부의장이 당적이 있고 그 당의 대표를 맡는 게 좀 문제 아니냐.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자고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게 되면요. 대통령도 당적을 가지면 안 되죠. 예, 대통령.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기로 한 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뭐 국회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보자고요. 미국 상원의장이 누구죠? 부통령입니다. 하원의장이 펠로시잖아요. 예. 당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 자체가 아주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논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추인이 됐고 박수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임명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이제 새 비대위원들을 꾸려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역할은 이제 끝나는 건가? 조금 전에 나왔던 뭐 일부 언론 보도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역할이 끝났고 본인이 이제 예고했던 대로 비대위원장 임명 이후에는 본인의 거취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는 어떻게 보세요? 예정된 수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비대위원회가 출범하면은 본인은 이제 스스로 결단을 내리겠다 했는데 이미 사퇴로 가닥이 잡혀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 뭐 당원 당규 보니까 이제 원내대표 거리 시한은 7일 내로 이제 새로 선출하게 돼 있으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퇴 의사 표현이 아니고 실제 이제 사퇴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니까 그래서 뭐 내일 새 비대위원회가 출범하면 그것과 동시에 비대위원회는 출범하고 그 다음 이슈는 이제 차기 원내대표, 차기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장제원 의원에 이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이선으로 후퇴하게 되는 셈이 돼요. 네. 홀가분하게 떠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찜찜하게 떠나게 되는 겁니까? 홀가분하지는 않죠. 어쨌든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 이 지금 정기국회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좀 중심을 잡고 원내대책도 수립하고 야당과의 그런 교착 상태도 좀 풀거나 또 아니면 또 그 싸움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중차대한 시국 속에서 떠난다는 건 결국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사실은 다음 지도부를 또 그러니까 사실상 비대위원장은 당의 내부이지만 원내대표는 당의 상징처럼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금 떠나면서 사실은 저는 권력에 약간 진공 상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용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각 그 이른바 유력 정치인들이 심어놓은 좀 뭐 그런 일부 행정관들이 이제 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이 이선후퇴 선언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직격했잖아요. 윤상현 의원을 신핵관이라고 또 이제 지칭한다거나 이런 타겟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보면 권력의 진공 상태라 다음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말고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니까 어떤 수습의 역할을 하겠지만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떻게 좀 말하자면은 진용을 꾸리고 또 여러 가지 라인업을 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힘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차기 원내대표가 지금 모은 계파가 말하자면 좀 계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좀 그 분화되어 있는 그런 지점 속에서 굉장히 자기 세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을 밀 것 같아요. 그래서 7일간의 어쨌든 그 원내대표 선거가 상당히 앞으로 국민의힘 정치 지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추인이 됐습니다마는 지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권성동이라고 하는 두 핵심적인 윤핵관들의 사퇴 이후, 이선 후퇴 이후에 당내 권력 공백, 권력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권력의 진공 상태, 공백기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최수영 의원은 그렇게 보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선 후퇴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관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선 후퇴했지만 다시 또 물밑에서 뭔가 이렇게 힘을 갖고 움직이실지
어떻게들 보세요? 뭐 윤경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권성동, 장제원 두 분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대선 언저리부터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새롭게 떠오른 후보와 개인적인 친분 아니면 뭐 집중적인 어떤 짧은 노력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예. 그래서 관계가 맺어진 뭐 예를 들잖아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뭐 강릉이라는 인연이 있다고 그러고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두 분이 친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원이라는 인연은 또 뭐 그렇게 대선 기간 중에 그래서 비서실장까지 맡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이 자이든 타이든 지금 백의종 군 운운하고 뭐 아무것도 안 맡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와중에 그들이 추천을 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무슨 핵심 뭐 관계자들 아니면 뭐 행정관들 등등의 상당수가 지금 교체됐다는 거 아니에요? 50명이 보따리를 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태가 아닌 거죠. 예. 나중에 지금 들리는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아니 보고가 대통령에게 이 라인을 통해서 되는 거 이전에 바깥에서 더 먼저 됐다더라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누수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장제원 두 분은 이 초창기에 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권력 관리 이게 실패라고 저는 보여요. 막을 그래서 내렸다고 보시는군요. 그럼요. 장제원, 권성동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럼요. 이제 이들을 대체할 다른 윤핵관들이 나타나겠죠. 새로운 2막이 열린다.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누구냐 실명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야만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몰랐던 아까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무슨 강릉에서 같이 자랐던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어떤 낙마했던 어느 장관처럼 40년 지기야. 나는 옛날부터 굉장히 친했어. 라든가 이런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또 인연을 들고 나와서 내가 사실은 윤핵관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의도라는 여당 지금 뭐 115석이죠. 이 여당의 본인의 의중을 대신할 당연히 대리인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정무수석을 교량 역할만 시켜가지고 이게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당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야 가장 좋지만 지금 이런 와중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로운 윤핵관이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윤핵관이 누구냐?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고 있는데요. 새 원내대표 되는 사람이 장제원, 권성동을 이제 대체하는 제2막의 주인공들이 되는 건가요? 뭐 이번에 비대위원장도 저는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이분은 원래 이제 분명히 호소인으로 불렸으니까. 실렸다. 아이, 호소인이라는 건 이준석 대표가 전 명명한 거니까 호명한 그냥 거니까. 조롱 섞인 얘기인 거지. 그걸 우리가 자꾸 얘기해서 그걸 알겠습니다. 잣대로 삼는다는 건 그건 옳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시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니 정말 아니할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점에서 아니 꼭 그게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만 신뢰를 한다. 이거는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또 흥미로운 이제 해석을 윤경호 의원께서 내주셔서 장제원, 권성동 의원의 시대가 이제 1막으로 저물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2막 여당 내 이제 핵심 권력 2막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신윤핵관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도 좀 있고요. 뭐 여러 분들이 이제 원내대표에 나설 텐데 이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의중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 우리 김현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과 뜻을 다르게 한다라고 하면 집권 여당이 어떻게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같은 그 조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윤 대통령께서 정치를 이제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정치권하고의 개인적인 인연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아주 그 전부터 알았던 인연이든가 아니면 이제 대선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만난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인사가 다 그런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던 거라고 예.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장제원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좀 뒤로 물러나는 것과 또 대통령실에 지금 이분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지금 다 빠져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단계가 접어드는 건 분명한데
저는 이제 2단계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치권에 대한 일종의 의원들의 면모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인연이었다면 저는 앞으로는 여태까지 봐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본인의 새로운 신임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2단계에 우리가 일명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사들은 조금 다른 면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대통령의 의중이 원내에서 주로 초재선 의원들한테 많이 쏠린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에 있어서 정치 경험이 많다라는 거, 또 지금 뭐 당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좀 생각들이 많아질 것인데, 초재선 의원들 경우에는 어떤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을 같이 한번 의지를 갖고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관심은 원내에 있는 초재선 의원에 쏠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새로운 차기 원내대표는 일 잘하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뭐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사적 인연과는 좀 거리가 먼 일 잘하는 분으로 아마 윤 대통령이 내심 이제 낙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일까요? 언론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4선에 윤상현, 김하경 의원이 좀 있고요. 3선에 김태호, 김상은, 박대출, 조혜진 의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김현애 의원께서 초재선 중에 꼽자면은 뭐 이철규 의원을 빼놓을 수 없죠. 예, 윤핵관을 불렸던 분. 이 가운데 새 원내대표가 있을까요? 새 원내대표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중에 윤심이 실릴 만한 분이 누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누구요? 결국은 뭐 제가 다 예단하겠습니까? 지금 호명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저는 있어 보이고요. 예. 이 중에 있어 보이고, 결국은 이제 앞서 윤경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위 국정운영 취임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의 난맥상, 그다음에 당내 혼란, 예.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핵관 그룹은 퇴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이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회견,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락되는 측면은 분명해 보인다. 예.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력 공백이 생기느냐? 저는 권력 공백이라는 것은 뭐 집권 여당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차기 원내대표 선거, 그다음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제1과제가 뭡니까? 예. 또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의 정상 체제화잖아요. 결국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당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만들면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렇게 리셔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나 추석 이후 국면에서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핵관에 의해서 정치를 한다라는 것들은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오롯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주도해서 국정을 끌어간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가야지, 또 다른 핵관들이 나오는 방식은 저는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이렇게 정 교수님에게 여쭤본 거는 조금 잘못 여쭤본 것 같아요. 우리 정 교수님 이제 민주당 쪽이나 바깥에서 이제 큰 그림을 보시니까 우리 신지호 의원하고 최재형 의원께 여쭤봐야 돼. 지금 제가 호명했던 분들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혹시 누락됐지만 유력한 분이 있을까요? 그 이제 원내대표는요, 의원들이 투표로 자유투표로 뽑는 거니까 그 의원들 표심이 어떻게 되는지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집권 1년차 정권 교체된 새 신정권의 집권 1년차 정기국회는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 임기 4년 아닙니까? 유일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집권 1년차 정기국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취임일이 2월 말에서 5월 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1년 국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4개월과 문재인 정부 8개월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보통은 이제 수비하고 방어하는데 그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원내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굉장히 유능한 대표. 그러니까 방어도 잘해야 되지만 또 공격도 효과적으로 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과의 어떤 차별성도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잘 부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선수가 좀 높아야겠네. 경륜이 좀 있으셔야겠네. 뭐 선수도 선수지만 선수는 없다고 다 뭐 능력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 지략과 열정과 추진력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핵관 뭐 근데 참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그 참 못된 용어를 만들어 갖고 이 윤핵관. 근데 이제 문핵관이라는 용어는 그 사람이 안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역대 얘기 보면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본인 실명 안 밝히고 익명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뭔가 브리핑할 때는 항상 기사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무슨 문핵관, 뭐 문재인 청와대는 문핵관, 뭐 문고관 그렇게 불렀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권이건 대통령하고 가까운 그런 좀 그 실세들, 예. 뭐 핵심 관계자들이 있는 거고, 자꾸 이제 핵관이라는 용어에 매몰돼 가지고 정치 현상을 분석하려고 그러면요 매번 빗나갈 거라고 봅니다. 매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이제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진석 새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날까요? 아니면 안 만나고 정진석 또 새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까요? 당연히 후자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안 만난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예. 살짝 만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는 사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냈어요. 예. 정치로 문제를 풀어보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자꾸 법리에 의존하느냐는 식의 이른바 우회를 통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예. 만났지만 지금 정진석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것은 이준석 지우개에 나서는 것으로 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만나기보다는 아마 오늘 그 정말 제가 보기에 밤에 고민해서 내일 아침에 센 걸 하나 뭐 아주 뭐 아주 비아냥거리든 뭐든 센 걸 하나 페이스북에 올릴 거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좀 전에 그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사실 이번 국민의힘 사태를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재선 그룹들이라 그러면 당이 위기에 빠질 때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중진들이 오히려 안정과 관리를 얘기하는데 이번엔 거꾸로 초재선들이 안정하고 관리를 얘기하고 중진들이 혁신하고 쇄신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초재선들이 75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저는 사실상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키를 진다고 보는 거예요. 한 표씩 행사하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지금 일관돼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신윤핵관으로 초재선 그룹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정도의 분석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윤심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초재선 그룹을 예. 통해서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망자가 나왔던 이 포항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영상 관련된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빠져나가는 그 포항에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그 침수된 차량을 꺼내오기 위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가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조사와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은 포항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뭐 일견 보더라도 선포가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선포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생존자가 어디 계세요? 지하평면도인데. 입구에 딱 계신 분 두 분. 네, 여기 입구에도 뭘. 이제는 거의 다 수색을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 아이고, 저기 보니까 뭐 이만큼 들어가겠네. 앉았어. 앉았어. 여기 전체가 이재민이구나. 일단 제가 여기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는 뭐 정부에서 의당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신속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력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또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 지금 이제 침수에 2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재난에 대한 지원 문제는
거의 과거와 변화가 없을 정도라서 좀 근본적인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이 막 한참에 쏙 쏟아지는데 정신없이 쏙 쏟아졌고 제 차도 요 사놨는데 그래 뺏으면 싶었는데 그래 못 나가겠더라고. 물 뿜는 속도가 아주 빨랐어. 그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서 있다가 앞에 차가 못 빠지니까 물살에 뒤로 막 밀려가더라고. 한 찰나에 10분 정도 시간이 안 되다가 냄새가 그냥 들어가서 나오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네, 태풍 흰난도가 이 핥히고 간 그 자리에는 여러 명의 이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이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결국 두 분이 이제 숨졌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밤잠을 못 이뤘다 이런 표현도 좀 하셨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다른 당내 현안이라든지 다른 질문을 일절 받지 않고 이 포항 관련된 얘기만 좀 받으셨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신속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제 현장을 찾아온 모습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이 사고 이후에 저희가 뭐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는 게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저희 좀 질문할 건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민생행보를 계속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민생행보를 하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 재난 사고 수습 현장에 직접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은 그렇게 바짝 또 올라가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표면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반등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재난 사고 수습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건 이제 조금 며칠 뒤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인사였잖아요. 그 예. 인사 얘기에는 독선, 독주, 그리고 가다 보니까 무능 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예. 사적 인연에 의한 뭐 비서실, 비서진, 뭐 포진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예. 그런 것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바꿔 나가는구나라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데 지지율이 아이고 바뀌겠어요? 아까 민생 현장 챙기고 찾아가고 그다음에 태풍이 불었을 때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밤 새우고 이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한 책임, 무한 기대 예. 이런 거의 연장이긴 한데 저는 특별 재난구역 선포하는 거 100번 즉각 선포해서 빨리빨리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마 이재민 쪽인 것 같은데 만났을 때 침수에 200만 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예산에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도 피해 규모가 산정이 돼서 그때서야 예비비가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러면 늦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규모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비비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쓰는 거니까. 예. 그런 데서 민첩함을 보여주면 그러면 아마 이전 정부하고 좀 다르구나. 예. 이런 체감 뭔가 이 민심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더 근본적인 건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데서 뭔가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이런 거 민생 챙긴다고 지지율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너무 짧고. 그럼에도 이제 오늘 이제 대통령실 이제 좀 개편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지명을 했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처럼 지지율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뭐 그냥
허심탄회하게 뭐 순서 관계없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좀 그럼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국정 운영의 어떤 그 뭐랄까 동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지지율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추석을 앞두고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 아니냐, 또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모습은 있어요. 예. 이를테면 인적 개편, 청와대 뭐 인적 개편이라든지 또 민생 행보, 예. 뭐 이를테면 뭐 일정의 보안 유출에도 불구하고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고 또 뭐 부산 뭐 예. 신항 방문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TK, PK 전통적인 지역도 방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부정평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이건 왜 그러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국정운영 난맥상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쇄신 요구 정면으로 지금 지금 못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좀 전에 대통령실 쇄신 얘기도 했습니다만 아니 실무진 50여 명 교체한 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쇄신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소위 이른바 인사 문제라든지 뭐 저기 정면으로 문제를 다뤄서 그동안 인사 문제, 뭐 검찰 라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예.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 쇄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방향이 뭐다. 근데 수석급들은 그냥 놔둔 채로 실무진 교체한다. 어떤 제가 볼 때 쇄신 의미를 보이기 어렵다는 측면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재난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본연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난 그 소위 이른바 지난달에 그 수해 피해, 역대급 수해 피해가 있었을 때는 재택 지시하면서 거의 무정부 상태를 연상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본연의 역할을 하신 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뭐 철야하면서 밤새 잠 못 이뤘다 이런 얘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저는 오히려 그 국민적 공감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세 분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난번에는 뭐 저 대개 가갖고 왜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또 비난하더니 요번에 또 밤샜다고 비난을 하고. 밤샜다고 비난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어떤 여론조사를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윤 대통령 스타일이 깜짝쇼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에 오래 있던 분들은 무슨 좀 그 깜빡한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반등의 그런 것들 모멘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데 대통령 그 깜짝쇼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좀 묵직하게 꾸준히 가면은 본인의 진정성을 이제 국민들이 평가해 주는 시간이 올 것이다. 좀 이런 뚝심형이기 때문에 지금 저 지지율이 좀 이렇게 횡보하고 하는 것들은요. 조금 지금 요 짧은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연아 의원.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환율이 거의 뭐 1,380원 예. 지금 그걸 또 넘어서고 있고요.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은 참 떨어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반등하기는 굉장히 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도 약속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 뭐 이런 것들이 정부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 아주 건건이 지금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예. 아까 대통령이 아무리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손발이 좀 맞아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습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국회에서 나름대로 다 발목이 잡히고 또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 내부 안에서 지금 강대강 대치하고 있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뭐 소환통보 받으면서 여야 간에는 협치는 고사하고 더 강대강으로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기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지금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물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뭔가 조금 녹일 수 있는 진짜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내 내용뿐만 아니라 여야 간의 강대강 국면도 결국 피해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입는다 그런 뜻이군요. 예. 그렇죠. 지금 국회 구성상 야당의 협조 없이 지금 우리가 뭐 법을 한 개라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예, 집권 여당의 이제 무한 책임이 있다. 이제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고요. 예, 최 저는 의원께서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론조사를 보는 네 가지 변곡점이 있습니다. 먼저 50%가 유지되고 무너지느냐를 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무너졌을 때는 그다음에 대통령 때 선거 때 득표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게 48%입니다. 그다음에 보는 게 40%대를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에 30%대를 유지하느냐인데 이 네 가지 변곡점이
사실 취임 2달 만에 다 무너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위기라는 걸 다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도 여러 가지 지금 대안과 여러 가지 그 쇄신책도 내놓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축구 경기에서도 득점은 굉장히 어렵지만 실점은 쉽잖아요. 근데 예. 이게 다시 우리가 전열 정부에서 득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저는 이제 이게 변수가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사실 상승폭을 끌어들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문제는 이재명 추석 이후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이 저렇게 온 당력을 동원해서 로펌처럼 저지하느냐 이렇게 되면 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줬던 48%도 다시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그런 저는 강대강 대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은 될지언정 강대강 대치를 한다 그러면은 여론조사상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는 조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출발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전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제가 분석합니다. 아까 신주호 의원님께서 그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주초에 발표된 이제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정평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물론 큰 숫자 소폭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TK 지역의 9.4%, 70대 이상에서 5.9%, 보수층에서 5.4%가 부정평가의 폭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핵심 지지층에서조차 이것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수렁에 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모든 언론이나 우리가 국정운영 평가하는 사람 얘기합니다만 결국 윤핵관 문제, 이준석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정면으로 쇄신의 방향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아까 48% 대선 득표율인데 왜 지금 30%대 초반이냐. 저 그거는 현상 분석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핵심이 당내 이 내분 상황 이게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그 48%의 사람들 아까 뭐 대구 경북 지역 이런 분들은요. 이준석 사태 빨리 정리하라 그겁니다. 그게 정리되면 지지율 오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추가하면 아까 예비비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미 했네요. 500억 맞습니다. 의결을 했고 조속히 지원하기로 긴급 했죠. 지원 또 구호에 쓰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달라지는 모습일 수 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2012년에 태풍 불었을 때 하고 이제 개략적으로 책정을 해서 바로 예비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즉각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런 게 저는 실감을 할 수 있게 바꿔줄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맞서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김혜경 씨가 이 검찰 소환에 응해서 출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마저 성역이 된 우리 이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부인인 김혜경 씨가 이제 법인카드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을 했는데 이제 아무도 이제 그런 출석하는 모습을 이제 사진 촬영이나 이제 카메라 영상 촬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자, 이 문제도 좀 있고 김건희 여사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맞선 맞불 카드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고발 조치도 좀 있고요. 자, 이게 좀 강대강 국면인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뭐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 또는 윤석열 대통령 고발 조치를 왜 하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그동안 저희들 쭉 다뤄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할 만한 빌미를 지금의 여당이 또 대통령실에서 제공했다고 보세요. 지금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블랙 코미디다. 블랙 코미디. 네, 블랙 코미디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010년에 이루어졌던 건데요. 이게 수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죠? 2020년 4월에 지금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이었던가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부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신은 빠져라 하고 예. 수사 지휘란에서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친정권, 당시 문재인 정권 친정권 검사장이라고 얘기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하에 이루어졌고요. 추미애가 박범계로 바뀌고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에서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6년 후배인 이정수로 바뀌고 거기서 다 했어요. 거기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2년 6개월을 털었어요. 털고 나서 다른 사람들 다 기소를 했습니다. 왜 못했죠? 왜 그러면 김건희 당시 여사 기소 소환조차 못했잖아요. 왜 못했나요? 이게 봐주기 수사입니까? 문재인 정권 때 2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어갖고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그건데 그게 봐주기 수사니까 그때 봐주기 수사를 했으니까 지금 특검을 하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저거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쉬운 게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우 의원 이제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 있는 수적인 그건 됩니다. 그러나 사회권은 이제 쥐고 있어요. 예.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특검법안이 통과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어차피 안 돼요. 안 될 거는 건 민주당도 알아요. 그냥 저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오늘 특검법 발의 얘기가 나와서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 문제까지 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윤경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좀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표 불응은 뭐 추석 밥상에 그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뭐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이거 정말 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예우인지 뭔지 모르지만 검찰이 그런 거 저울질 안 할 수 없죠. 그걸 뭐 저울질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이지만 그런 점에서 서면 조사로도 가능했던 일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려 했다. 근데 또 그걸 공개해버린 건 정작 이재명 대표 쪽이었어요. 예. 검찰이 아니고. 이 김혜경 씨처럼 일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뭐 가는 모습이 별로 기자들 카메라든 또는 기자들 시선에 잡히지 않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게 이제 양쪽 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힘겨루기 아니었느냐 이런 오해를 이제 줬다는 점이 있는 것 같고요. 특검법은 신지호 전 의원께서 이미 설명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성이 제로죠. 그런데 왜 특검 얘기를 하겠느냐? 검찰에게 푸시를 하는 거죠. 신 전 의원 말씀처럼 검찰이 그렇게 계속 해왔으면 그 당시에 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불기소라고 결론을 아예 내버리지 않았을까. 예. 그 대목은 당시에 지휘부든 아니면 수사를 담당했던 쪽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건 설명과 해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허위 경력이나 또는 뭐 논문 이런 거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제3자가 갈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아서 정말 기회를 박탈했다면 그렇다면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뭐 제가 보기엔 적당한 공세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주가 조작에 관해서는요. 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잖아요. 이 주가 조작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돼 있는 점이 있다면 이건 누가 됐든 간에 정치적인 저울질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정말 나쁜 놈들 잡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죠. 해서 혐의가 없으면 마무리를 지어야죠. 그러나 권오수를 비롯한 주범들은 지금 이미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이 왜 마무리를 안 하나요? 그 마무리를 하라는 압박이 바로 특검법.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렇게 의혹, 혐의 뭐 이런 불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윤경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논문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윤경우 의원께서? 그거는 이제 뭐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아니 논문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는 그리고 정말로 박사 학위라는 영광스러운 영어로 얘기해서 아너러블한 그런 학위를 위한 논문이라면 그건 본인 그다음에 지도교수, 학교 관계자 모두가 스스로 사실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이 문제다. 있다면 그건 부끄러워해야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본인의 지위가 조금 더 뭐 상승하는 뭐 수단으로 썼다? 뭐 그런 사례들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앞서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할까 그 얘기를 하면서 뭐 인적 쇄신 얘기도 하셨고 당내 내용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도 분명히 지지율에 깊이 관련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야당은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특검도 그 일환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특검에 적시한 게 아마 5가지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말고 이제 그 의혹이라고 이제 규정한 예. 것이 5가지인 게 처음에 나머지 세 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뭐 그 쭉 나왔던 얘기들인데 5가지 중에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하고 그다음에 사적 채용 의혹을 또 넣었어요. 민주당 규명해야 될 5가지 중에. 예.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 의혹은 사실은 지금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논란만 있을 뿐이지 사실 정치적인 문제인데 왜 이것을 민주당이 규명하고 반드시 뭐 이걸 그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할 의혹이라고 여기느냐. 정치 공세죠. 말하자면 이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 사적 채용 그런 의혹 프레이밍을 설정한 데다가 김 여사를 넣음으로써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셈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규명돼야 할 건 규명돼야 하고 검찰 수사하면 될 일이고 이것이 굳이 특검까지 가야 할 일인가. 과연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지금 수사가 등치의 그런 가격이 그런 건이 되는 건가? 이건 사실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거는 이건 정말 정치적인 의도고 정략적 의도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얻을 정치적인 이득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적 의혹에 대해서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는 그런 정치적 이득을 노린 공세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특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맨 마지막에 한 번에 모아서 이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이 김건희 여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특검, 이 추진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전형적인 망신주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의견이시군요.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역시 이게 특검까지 갈 만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족이라는 게 어떤 정치인이든 다 자기 가족은 약한 고리이죠. 근데 지금 대통령한테 뭔가 문제 제기 못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향해서 본인들이 프레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저는 자기들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추석상 앞두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자체가 망신주기다.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망신주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방탄에서 지금 뭐 정치적 방탄을 여러 가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한두 개 갖고 있는 총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니 강대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정말 민생을 좀 챙겨주기를 바라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결연하지 않고 민생으로 옮겨 살 수 있을까? 저는 끝날까지 이것에서부터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될 것 같다고. 정말 그게 걱정입니다. 들으셨죠? 이렇게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왜 특검을 자꾸 패널 얘기하시는 구성에 좀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고요. 패널 구성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형사 사법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정성과 형평성이잖아요. 누가 수사선상에 오르든 수사기관의 잣대가 이를테면 달라질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야당의 입장이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 특검을 제기하느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특검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될 리도 만무한 것이고요. 자, 그러나 최근에 9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에 조사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단 소환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불러온 측면이 있다. 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이미 새로운 추가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여론이 커졌다라는 판단을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이 특검법 발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거겠죠. 물론 이것이 당장 통과돼서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특검 추진을 통해서 결국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에서는 자체 여론조사 해본 결과로는 거의 60% 이상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에요. 물론 당 조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특검법 발의를 통해서 국민 여론의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곧 여권을 압박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있었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공방이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을 왜 안 했냐고요. 그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그러면 탐지하는 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아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그럼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겁니까?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기남 교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미워하는 건 알겠어요. 때리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존재감을 오히려 더 키우고 있다는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대로 때려야죠. 때리려면. 다 실패한 거예요, 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국민적 어떤 그 정서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냅두지 그러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수진 의원 지금 저 자료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봤지만 제가 들어도 약간 말투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어제 상황에서는요. 말투가 이상하다는 건 알겠지만 말투 자체를 가지고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저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답변 태도가 이수진 의원의 질의 취지가 뭐냐면요. AI 이른바 기반 불법 촬영물 시스템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입해놓고 거기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1명 또는 2명 이렇게 불과한데 이래서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는 뭐냐면요. 아니 그건 경찰에서 하는 거고요. 검찰은요. 우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약간의 엇박자가 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예. 또 한동훈 장관 태도가 문제라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 말투 갖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이 철험의 소속이죠. 그리고 그 검수완박에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고, 그때 안건조정위원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그래갖고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6대 범죄죠. 6대 범죄 안에 저런 N번방 성범죄 관련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검찰은 저 성범죄 직접 손대지 말라 해놓고 왜 저거 그 제대로 안 하냐고 좀 따지고 묻고 있잖아요. 좀 창피한 줄 알고 좀 제대로 준비를 해와서 질문했어요. 전 말투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하려면 검수완박은 뭐하라 했대요? 검수완박은 검수완박대로 해놓고 자기들이 검찰로부터 성범죄 하지 말라고 조정해놓고 왜 그거 안 하냐고 지금 따지고 묻고 있잖아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0초만. 예, 말투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 말투가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말은 저는 저거 바꿔야죠. 그리고 지금 정기남 교수님께서 그럴싸하게 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해석해 주시니까 알겠지 저 말 듣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질의하고 답변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저런 식이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